모두가 그를 쓸모없는 바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최강의 영웅이었던 거죠. 평범한 척하며 하렘을 즉시 만들어내는 앨런은 최강의 영웅이었지만 지쳐버렸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희생하며 무가치한 인간들을 구하는 것에, 그래서 죽기 직전 곁에서 울고 있는 여신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소원이 이루어져 그는 공작의 무능한 아들이 됩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방에서 잠에서 깨는데 동생이 들어옵니다. 그의 문을 두드리고 아버지가 만나고 싶다고 전합니다. 아버지는 즉시 앨런을 모욕하며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낙제생이라며 그의 능력치는 조금도 향상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다른 귀족 아이들처럼 신으로부터 어떤 신의 선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앨런이 실패자이며 가문의 수치라며 가문에서 쫓아냅니다. 앨런은 성을 나서는데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기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 삶을 재밌게 놀고 다른 사람 걱정 안 하려 했지만 전생의 능력이 아직 남아있음을 깨닫습니다. 어디론가 떠나려던 찰나 들려오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소녀의 비명소리, 괴물들에게 공격받고 있는 두 소녀. 톰보이 기사 베티는 개 괴물들을 베고 찌르지만 산산조각 내도 곧바로 회복됩니다. 베티는 리사 공주에게 도망치라고 말하며 가의 괴물들을 막지만 공주는 베티를 두고 갈 수밖에 없다며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베티가 몬스터들을 힘껏 막는 동안 그녀는 그저 뒤에 서 있었어요. 앨런은 마법의 눈으로 멀리서 지켜보며 어렸을 적에 파티에서 어떤 남자들이 자신을 쓸모없다고 놀렸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리사가 나서서 그 남자들에게 적어도 노력은 한다고 말해줬죠. 이 일이 그에게 그녀를 이 상황에서 돕고 싶게 만들었어요. 무능한 여전사가 쓰러지는 순간에 개 한 마리가 그녀의 몸을 핥히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습니다. 몬스터들이 마무리하려는 순간 앨런은 모든 마법 에너지를 쏟아붓고 최대한 빨리 달려갑니다. 마지막 순간 공주 앞에 번개처럼 나타나 개의 목을 잡았다. 앨런이 세 마리 괴물을 공격하자 리사는 충격을 받았다. 공중으로 뛰어올라 괴물들을 스캔하기 전에 그들의 내부에 핵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는 자신의 특수 능력을 사용하여 주변에 에테르 검들을 만들어 가의 괴물들에게 던져 완전히 없애버렸다. 베티는 무능력했던 것에 대해 리세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앨런이 그녀에게 다가가 치유 마법을 사용했다. 그녀를 완전히 치유하고 심지어 갑옷까지 복구시켰어요. 이것은 소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거든요. 앨런은 힘이 없는 무능한 패배자였으니까요. 그는 이것이 전생의 힘이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소녀들은 이것이 교회에서 알지 못하는 새로운 종류의 신의 축복일 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리사에게 시골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물었고 리사는 기도 중에 여신으로부터 영웅을 돕기 위해 먼 마을로 가야 한다는 예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없었고 그녀는 베티와 함께 수도를 떠났습니다. 최강의 여전사 중 한 명이자 그녀의 경호원이었던 리사는 앨런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냐고 묻고 그는 대답한다. 여정을 계속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자고. 그는 일어나 자신의 치유 마법으로 마차를 수리한다. 시골길을 여행하는 동안 리사는 알게 된다. 그가 힘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쫓겨났다는 것을. 이제 그는 그저 명성과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 그를 불쌍히 여긴 그녀는 심지어 왕에게 그를 고자질하는 것도 거절한다. 그의 능력이 왕국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면서도 앨런은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녀가 영웅을 찾아 시골을 돌아다니는 동안 동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마침내 그녀가 찾던 마을에 도착했고 놀랍게도 그 지역에는 몬스터가 돌아다니지 않는데 이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들은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마침내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볼 때까지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노인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 가슴이 작은 소녀는 현재의 영웅인 아키라였고 그래서 전생에 앨런이 가지고 있던 전능한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키라는 리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배가 고프니 먼저 점심을 먹자고 합니다. 식당 안에서
식사를 시작하는데 아키라는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숲속을 뛰어가는 어린 소녀를 발견하고는 붙잡아서 괜찮냐고 물었지만 소녀는 용이 자신을 잡아먹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용을 물리치기로 결심하고 소녀를 숨겨두었습니다. 마을에 가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전에 작은 동굴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 질문을 하려고 하자 할아버지는 말하기를 거부하고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앨런은 이 모든 것이 다소 수상쩍다고 생각하고 마을 사람들이 용의 보호를 받기 위해 그 소녀의 희생을 바치려고 시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변에 괴물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모두에게 이 이론은 타당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아키라는 혼자 언덕으로 올라가 용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리사는 즉시 함께 가겠다고 자원합니다. 그 이유는 예언에 따라 그녀는 영웅을 인도해야 하고 베티는 분명히 리사를 따릅니다. 앨런은 친구들을 두고 갈 수 없어 깊은 숨을 쉬고 용에게 제압당할 경우를 대비해 함께 가기로 합니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 아키라는 자신의 능력에 매우 자신감이 있는 듯 계획을 세우며 자신은 직접 올라가 용과 맞서 싸우고 다른 사람들은 산을 돌아서 괴물을 포위하자고 주장합니다. 앨런은 이 영웅이 완전히 쓸모없고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혼자 앞에서 나서고 여자들은 산을 돌아가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아키라는 그가 말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녀와 싸우게 하지 않고 용을 죽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녀는 앞장서서 가고 싶어 하고 그 후에 용을 처리한 후 그와 한번 시합을 신청합니다. 앨런은 그 계획에 동의하고 아키라는 바로 용에게로 향합니다. 용은 즉시 일어서서 그녀에게 거대한 불꽃을 뿜어냅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피하고 특수 능력을 사용하여 용에게 번개를 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법은 너무 약해서 용은 그저 간지럽다는 듯이 그녀의 얼굴을 비웃습니다. 갑자기 용은 그녀에게 어린 소녀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단지 마을 사람들을 겁주는 걸 즐기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일부러 풀어준 거지. 아키라는 이에 격분하여 온 힘을 다해 달려들어 번개처럼 빠른 공격으로 용을 깔끔하게 베고 영웅처럼 포즈를 취한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용은 전혀 다치지 않았다. 용은 웃으며 아키라를 날려버리고 아키라는 완전히 무력화되어 땅에 쓰러져 용이 자신을 끝장낼 때를 기다린다. 다행히도 앨런이 나타나 용의 날개 하나를 깔끔하게 베어 쓰러뜨린다. 그러고는 여자아이들에게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하는데 용은 전속력으로 그에게 돌진하지만 앨런은 마법 공격으로 공중 배기를 날려 용을 쳐서 멈췄습니다. 용은 매우 당황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용인 붉은 용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앨런은 즉시 그를 스캔하고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용은 겁쟁이처럼 도망치기 시작하더니 여자아이들 위로 뛰어오릅니다. 앨런이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여자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앨런은 아랑곳하지 않고 돌진하여 검으로 용을 꿰뚫고 궁극기로 용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모두 승리를 기뻐하고 앨런은 소녀들이 자신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리사의 일이 끝날 때까지 은퇴를 미루기로 합니다. 이어서 다음 날 아침 그는 나무 옆에서 깨어나 리사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고는 주위를 둘러보니 어린 소녀가 앉아서 지켜보고 있고 영웅 아키라와 베티가 누가 가장 강한지 결정하기 위해 훈련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앨런은 어제 리사가 아키라가 다쳤을 때 세인트, 클래스 치유 마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리사는 그에게 비밀이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는 계속 비밀을 지켜왔고 앨런은 그녀의 비밀을 자신이 잘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바로 그때 아키라가 앨런을 불러서 자신과도 연습 경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날 후에 그들은 모두 마차에서 준비하지만 아키라는 혼자서 가고 싶어하며 마차를 타고 여행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앨런은 그녀가 괜찮을지 묻지만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 소녀를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앨런은 의심을 품고 그녀에게 FBI 조심해. 그리고 그녀는 길을 떠나
앨런과 나머지는 마차 안으로 들어가고 리사는 지난 용과의 싸움에서 앨런의 검이 부러진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녀의 친구가 나고자라고 부르는 퇴폐적인 사람들로 가득 찬 근처 마을에 가고 싶다고 말한다. 그곳에서 놀라운 검을 만든다고 한다. 앨런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가기로 한다. 한편 앨런의 집에서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 카렌이 그들의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공주를 공격하기 위해 괴물 개들을 보낸 것이 그들이었고 영웅을 죽이기 위해 용과 거래를 한 것도 그들이었다. 그들은 왕국에 복수하기를 원한다. 카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하며 나이든 집사 같은 남자에게로 시선을 돌려 공주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더 얻으라고 말한다. 마을에 돌아온 알라는 온갖 종류의 반인반수들이 돌아다니는 광경에 충격을 받고 노엘의 집으로 향합니다. 안에서는 그녀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리사는 깜짝 놀라지만 밤새 일해서 지친 것이었습니다. 리사는 그녀를 치료해주고 알란을 위해 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지만 노엘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급하게 검을 갈고 수리해야 하는 손님들이 많다고 주장하며 그러고는 그의 원래 검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알란은 그녀에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알란을 혐오스럽다는 듯이 바라보며 자신은 무기를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만들어주지 마. 리사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서 그녀는 특별한 능력을 사용해서 검이 어떻게 부러졌는지 살펴보고 그 검이 완벽하게 최대한으로 사용된 후에 부러졌다는 것을 알게 돼. 그제야 그녀는 마음을 바꿔 그 일을 해주기로 하고 그들을 모두 내쫓아서 조용히 일할 수 있게 만들어 그 후 세 사람은 마을로 들어가서 하룻밤 묵을 여관을 찾기로 하는데 알고 보니 굉장히 이상한 옷을 입은 소녀가 그들을 몰래 엿보고 있었고 그 소녀는 늙은 집사 남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어.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는 혼란스러워하는데 그 이유는 리사하고는 무능한 여자 경비원 하나만 있기로 했는데 남자가 또 있네. 마을에서 하루를 보낸 알라는 모험가 길드에서 주워 온 용의 비늘을 팔기로 합니다. 약간 슬픈 알라는 모험가 길드로 걸어가서 카운터로 가보니 또 다른 털복숭이 접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용의 비늘을 건네주며 돈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하지만 여자는 평생 붉은 용의 비늘을 본 적이 없다며 미친 듯이 소리 지릅니다. 이 소리에 늙은 집사와 비천한 앨런에게 다가가자 집사가 저울을 어떻게 구했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앨런은 자신과 일행이 붉은 용과 싸웠다고 말합니다. 왕과 싸워 이겼고 그래서 저울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집사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앨런의 레벨을 확인하고 앨런이 1레벨의 루저라는 것을 깨닫고 영웅이 일행에 있었는지 묻습니다. 앨런은 정직하게 영웅이 일행에 있었고 함께 용을 물리쳤다고 대답합니다. 집사는 만족한 듯 밖으로 나가서 하급인들에게 저 남자는 스테이크도 제대로 못 썰어 먹는 완전 찐따라서 용은커녕 하지만 그런 그에게서도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며 뭔가 숨기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앨런과 일행은 노엘의 집으로 돌아가 안부를 확인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리사가 그녀를 깨운 뒤 노엘은 앨런에게 그의 검이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앨런은 가느다란 푸른 칼날을 집어들고 자신이 본 검 중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갈증에 찬 엘프가 밖에서 써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리사는 즉시 그것을 멈추게 하고 노엘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쉬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 후 그들은 숲으로 나가 몬스터를 사냥하려 합니다. 가는 길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앨런이 노엘에게 왜 그녀가 대장장인지 보통은 드워프들이 하는 일인데 하고 묻습니다. 노엘은 어린 엘프였을 때 가족을 잃고 숲을 헤매던 중 바네사라는 드워프에게 구조되었는데 그 드워프는 너보다 더 남자답다고 말합니다. 바네사는 그 후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 그녀는 바네사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그녀가 더 설명하기도 전에 집사가 다시 나타나 초라한 내부를 숲속으로 아무 이유 없이 데려가더니 그가 괴물을 죽이러 온 거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앨런은 그에게 스토커처럼 굴지 말라고 하자
집사는 재빨리 떠납니다. 앨런은 더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검으로 괴물들을 쉽게 베어버립니다. 산산조각 내는 모습은 검의 성능을 시험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목마른 노엘은 아직 만족하지 않고 더 강한 괴물들을 처치해야 한다며 그를 숲속 깊숙이 끌고 갑니다. 갑자기 앨런이 멈춰서 마법 눈을 사용한 뒤 검으로 앞을 가로막는 마법 장벽을 베어냅니다. 그 안에는 거대한 늑대와 호랑이의 끔찍한 혼종이 나타나서 바네사를 죽인 괴물이라는 걸 깨달은 노엘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노엘은 앨런에게 즉시 처치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앨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채 서 있습니다. 노엘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어떻게 어린 시절 끔찍하게 방치되었는지를 생각합니다. 바네사가 노엘을 집으로 데려왔지만 거의 말을 걸거나 돌보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칼날을 쉴 새 없이 갈며 매번 치는 타격마다 강한 결의를 보였습니다. 노엘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바네사의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소용없이 계속해서 자기 이름을 불러도 그리고 심지어 먹고 싶어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조금 화가 났고 집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아무거나 먹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바네사는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마치 시계장치처럼 칼날을 계속 두들기면서 마침내 노엘은 정말 과감한 행동을 하려고 칼을 집었지만 균형을 잃고 다른 도구들 위로 넘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네사는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결국 테이블에서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바네사는 마침내 칼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그제야 노엘은 그녀의 얼굴에 미소 비슷한 것을 보았어요. 마침내 그녀는 현실로 돌아와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앨런에게 바네사를 죽인 사람이 그이니까 그 괴물을 없애라고 말했어요. 앨런은 그 짐승이 그들을 해치려고 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어요. 사실 그것은 인간 거주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평화롭게 자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들은 노엘은 앨런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이를 악물고 짐승에게 달려가 치명타를 날리려 했다. 하지만 앨런이 그녀를 막으며 짐승에게는 일정 수준 이하의 공격은 통하지 않는 보호 마법이 걸려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괴물을 해치려면 성검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노엘은 자기 칼이 성검으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앨런은 그녀의 칼은 성검의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말한다. 아무리 애써도 칼이 짐승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걸어서 떠납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면서요. 다음 날 저녁 그는 마을로 돌아와 리사와 베티를 만납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줍니다. 리사는 왜 그런 거대한 괴물이 정글 속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앨런은 누군가가 고의로 그 괴물을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의심합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 마법을 걸어 짐승을 맨눈으로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는 리사 쪽으로 돌아서서 그녀에게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어요. 단지 검을 만들려고 여기 온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요. 리사는 당황하며 웃은 뒤 그가 옳다고 말하고 그들이 그들의 군대 장군의 살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어요. 그녀에 따르면 장군은 매우 정의롭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자신의 집에서 암살당한 채 발견되었고 침입자의 흔적도 없고 범인이 장군의 머리를 가져갔다는 사실 외에는 증거가 전혀 없었다고 해요. 베티는 인간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으니 악마의 소행이라고 의심하고 있지만 그들은 도대체 왜 악마가 그렇게 은밀하게 장군을 죽이려고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한편 숲속에서 하급 마법사는 괴물 늑대를 살피지만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떻게 앨런 같은 평범한 인간이 자신이 친 투명 장벽을 그렇게 쉽게 파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녀는 마을로 돌아가 집사를 만나 보고합니다. 집사는 이 마을이 지루하다며 떠나고 싶다고 말하며 공주와 엘프 고블린도 죽이라고 하급 마법사에게 지시합니다. 소녀는 놀랍니다. 집사는 그것을 눈치채고 그녀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목에 노예 목걸이가 나타나면서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알란이 칼에 대한 정보를 잔뜩 준 후 노엘은 다시 칼 작업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칼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칼의 문제점들을 알게 된 후 이번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칼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바네사처럼 계속 칼을 두들겼지만 결국 지쳐서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 끔찍했던 날의 일들을 목격했다. 괴물 같은 늑대의 공격을 받았던 날, 그리고 신성한 보물에 필적하는 검을 만들려 했던 바네사를 없애려 했던 집사와 함께 말이다. 늑대는 그녀를 집 안으로 밀어붙였고 그녀는 뒤로 미끄러졌지만 공격을 하려고 달려들기 전에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놀랍게도 그녀의 칼이 늑대에게 닿는 순간 칼은 수천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졌고 늑대는 날카로운 이빨로 그녀를 갈기갈기 찢었다. 이빨에서 피를 흘리며 괴물은 노예를 끝장내려고 돌아섰지만 갑자기 엄청난 번개가 괴물을 강타하고 영웅이 노예 앞에 나타납니다. 늑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괴물을 감전시키고 괴물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털어내고 다시 공격합니다. 영웅은 방역하여 성검 덕분에 괴물의 얼굴을 베는 데 성공하고 그 모습에 집사는 겁에 질려 현장에서 도망칩니다. 영웅은 바네사를 구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지만 노엘은 괴로워하는데 바네사가 그 칼날에 모든 정성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에 칼날이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신성한 검보다 더 나은 검을 만들겠다고 맹세합니다. 신성한 검보다 뛰어난 검을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훨씬 더 나아지고 가벼운 기분으로 깨어납니다. 리사가 자신을 치료해 주었는지 궁금해하며 나가서 확인하지만 아무도 없어서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알란이 밤에 그녀의 건강을 위해 치료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날 후반 그녀는 마침내 검을 완성했고 이번에는 검이 신성한 보물과 겨룰 만큼 강하다고 확신하며 밤에 혼자 괴물을 죽이러 나섭니다. 그녀는 늑대가 여전히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뛰어오르려 하지만 늑대가 그녀의 기척을 느끼고 나무 쪽으로 날려버립니다. 그 후 간신히 일어서려 할 때 집사가 나타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늑대에게 맞으면 죽는데 그녀의 맷집을 칭찬합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괴물에게 돌진하지만 형편없는 애니메이션 덕분에 늑대는 간단히 피하고 그녀의 등을 걷어찹니다. 집사는 그녀에게 마지막 기도를 하라고 말하지만 괴물이 그녀를 죽이려는 바로 그 순간 앨런이 나타나 늑대를 베어냅니다. 집사가 웃으며 알란에게 그게 자기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그 비천한 자는 공주방에 들어가 잠든 공주를 죽이려 했지만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베티와 리사가 뒤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알란이 설치한 장벽 덕분에 투명화 마법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천한 자는 즉시 공격하려 하지만 베티가 가로챕니다. 그리고 잠시 실랑이 끝에 그를 밀쳐냅니다. 베티는 마무리 일격을 날리려 했지만 공주가 그녀를 막습니다. 그 틈을 타 그 비천한 자는 베티를 칩니다. 리사의 머리를 잡고 그녀를 죽이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멈춘다. 공주는 그 소녀가 강제로 싸우도록 억지로 끌려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베티가 그녀의 머리를 치자 그 소녀는 정신을 잃는다. 한편 집사는 늑대에게 노엘과 앨런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바네사 때와는 달리 늑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앨런은 검이 부러지지 않고 늑대를 베어버렸다. 늑대는 즉시 죽고 자신의 목숨을 걱정한 겁 많은 집사는 곧바로 도망친다. 앨런은 노엘을 도시로 다시 데려가고 거기서 그는 리사를 만나 그들은 하층민을 신문하러 간다. 그들은 집사가 그녀의 마을을 습격했을 때 그녀가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집이 없던 그녀는 그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노엘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바네사가 자신을 집으로 데려온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하층민에게 다가가 해방시킨다. 그녀는 하층민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갈 것이며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하며 속박에서 풀어준다. 이것 때문에 그녀는 정말 기뻐하며 울기 시작하고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지만 앨런은 아직 끝내지 않았고 집사를 영원히 끝장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앨런은 아직 끝내지 않았고 집사를 영원히 없애고 싶어 한다. 그는 다시 한번 숲속으로 혼자 들어가
특수 공격을 사용하여 집사를 찾으려 하지만 그가 산 뒤에 숨어 있는 동안 악마가 그를 발견하여 죽이고 그곳을 떠났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알란의 아버지가 집사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악마를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왕국의 장군을 죽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악마에게 영웅과 공주를 끝장내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의 아들, 이 끼어들어 공주 일행은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한편 알란과 그의 일행은 노엘의 작업장에 있습니다. 그들은 살인자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장군에 대한 단서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노엘이 갑자기 근처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앨런에게 아이디어를 줍니다. 밤에 은색 갑옷을 입은 귀신이 나타나 무덤을 떠돌아다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베티는 5살 아이처럼 귀신을 무서워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겁에 질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베티를 놀리는 동안 리사는 그 귀신 이야기를 조사하기로 결심합니다. 앨런도 동의합니다. 악마들이 사람을 되살리는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고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단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앨런과 일행은 그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할로윈 준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리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은색 갑옷을 입은 남자를 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 근처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대답에 리사는 실망합니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자 리사는 실망합니다. 앨런은 노엘의 이야기에 분명히 나왔으니 마을 묘지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엘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언급했으니 마을 묘지도 확인해보자고 합니다. 묘지는 비어있었지만 베티는 긴장하고 있었고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를 듣자 즉시 뒤돌아봅니다. 그녀는 적을 예상했지만 온통 하얀 눈을 가진 남자만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그 남자를 따라갑니다. 그가 마을 촌장의 집으로 그들을 안내하자 그들은 마을 촌장을 만나는데 촌장은 어떤 목격도 이 지역에서 은색 갑옷을 입은 귀신을 본 적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과 함께 리사와 다른 사람들을 이틀 동안 머물면서 내일 축제를 구경하도록 초대합니다. 앨런은 즉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을장이 그들의 숙소를 마련해 줍니다. 리사는 방에서 잠이 들었고 어린 시절의 꿈을 꿉니다. 그녀는 기사였던 삼촌과 자신의 호위 기사를 봅니다. 그녀는 그를 매우 좋아했고 그도 그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갑자기 마루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고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밖으로 나갑니다. 리사가 창밖을 내다보니 놀랍게도 삼촌과 똑 닮은 은색 갑옷을 입은 기사를 봅니다. 기사가 걸어서 떠나자 리사가 뒤쫓습니다. 결국에는 묘지에 이르게 됩니다. 기사는 사라지고 갑자기 땅에서 좀비들이 튀어나옵니다. 리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지만 앨런이 깨웁니다. 알고 보니 악몽이었지만 공포와 외로움은 아직 리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앨런에게 매달려 한동안 이대로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루가 바뀌고 다음 저녁 마을 사람들이 할로윈을 축하하며 귀신 분장을 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모닥불을 피우고 그 주위에서 춤을 추는데 앨런과 여자아이들은 그들을 지켜봅니다. 갑자기 어제 그 흰눈의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와 축제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리사는 피곤하다며 잠시 쉴 거라고 말하지만 베티와 앨런에게는 축제를 즐기라고 합니다. 앨런은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마법의 눈을 사용하여 그들을 재빨리 살핍니다. 그러자 그는 리사의 주문을 받고 뛰어갑니다. 춤추는 마을 사람들 쪽으로 베티는 그를 따라갑니다. 리사가 혼자 남겨진 순간 이상한 연기가 지나갑니다. 그녀 앞으로.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삼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마을 사람들 무리 뒤에 있는 그를 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열심히 달려갑니다. 기사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갑니다. 결국 리사는 어두운 숲에 도착하고 그리고 그녀 주변에 수상한 연기가 더욱 짙어진다. 은빛 기사가 그녀 앞에 나타나고 그는 바로 그녀의 삼촌이다. 삼촌은 그녀에게 밤에 숲에 오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리사는 삼촌이 함께 있으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가 한때 위험한 산길을 가는 자신을 지켜주던 것을 떠올린다. 마차가 괴물들에게 공격받자 삼촌은 괴물들을 막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리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녀를 노리는 괴물을 공격했다. 하지만 괴물은 첫 공격에 죽지 않았고 그를 공격했습니다. 기사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괴물은 턱으로 그를 낚아채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기사는 남은 모든 힘을 다해 괴물의 심장을 찔렀고 둘 다 아래 강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리사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고 수색대가 그를 찾지 못했기에 그녀는 그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에게 그동안 어디 있었냐고 묻고 기사는 그가 왕실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우며 숨어서 복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리스에게 그녀의 아버지인 왕이 그녀를 죽이려 한다고 말하고 리사는 방금 들은 말을 믿으려 애씁니다. 그녀의 삼촌은 황제가 타고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런 능력자들에는 영웅 노엘 목숨을 잃은 장군, 그리고 성녀의 힘을 가진 리사 자신까지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기사는 왕이 그들 같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반역하여 나라를 멸망시킬 하느님의 사도로 여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기사는 리스에게 손을 내밀며 자신과 함께 악한 아버지를 물리치자고 합니다. 리사는 그의 말에 놀라지만 그를 무작정 믿지는 않기로 합니다. 그녀는 그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왕과 평화적으로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는 소녀가 자신의 계략에 넘어오지 않을 것을 깨닫고 본성을 드러내며 흑마법을 사용하여 공중 부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리사를 공격하지만 갑자기 앨런이 나타나 그의 여자친구를 구합니다. 그는 기사의 공격을 막고 그를 물러나게 합니다. 앨런은 자신이 계속 리사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밝히며 그 기사가 지금 악마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법 능력을 사용하여 걸린 마법을 풀고 기사의 몸에서 악마의 지배를 벗어나게 합니다. 리사는 자신의 삼촌을 걱정하지만 그는 일어나 리사에게 자신은 이미 죽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알란에게 마법에서 풀어준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로 하여금 자신의 조카를 공격하게 만들었던 마법에서요. 그는 리사에게 왕이 그녀를 죽이려 한다고 말했던 것이 거짓이었다고 밝힙니다. 그 기사는 그 후 알란에게 리사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며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기사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마지막으로 알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그와 한번 겨뤄보자고 합니다. 알란은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기사는 먼저 그에게 달려듭니다. 앨런이 첫 공격을 막아내고 두 남자는 뛰어난 검술 실력을 뽐내며 격렬하게 맞붙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리사는 삼촌이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보다 강한 남자가 나타나 곁을 지켜줄 때까지 오늘 삼촌의 오랜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앨런에게 패배한 삼촌은 리사의 무릎에 기대 앉아 울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정말 딸과 같았다며 마지막 숨을 거두며 리사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앨런이 마을을 감시하고 있는 동안 요새화된 성벽에서 마을 촌장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앨런에게 그들의 비밀을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지 물었고 앨런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었고 마을 촌장이 마법으로 그들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앨런은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이 마을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촌장은 계속 그렇게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의 자비심으로, 왜냐하면 그는 사실 악마니까. 그는 좀비들을 불러내어 공격하지만 앨런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마을 족장이 좀비들을 지배하는 것을 깨뜨립니다. 그런 다음 날아가는 배기를 날려 악마, 마을 족장과 그의 모든 좀비들을 둘로 갈랐습니다. 그들은 산산이 조각나고 마을 족장은 마법 핵을 남깁니다. 다음 날 여정을 재개하면서 앨런은 마법 핵을 분석하여 그 안에 자신의 남동생의 힘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는 리사의 삼촌 부활 뒤에는 자신의 동생이 있다고 믿습니다. 장군의 죽음 또한 그가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사는 갑자기 병사로부터 장군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받고 아무도 이 소식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한편 앨런의 동생 브렛은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한 날을 꿈꿉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세상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모두 잃은 날이었습니다. 그는 쓰라리고 분한 마음을 가진 남자가 되었고 아들들을 혐오와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브렛은 아버지가 무슨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이해할 만큼 나이가 들지 않았고 그에게서 자주 냉대를 받았다. 하인들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브렛이 늘 장난만 치고 다닌다고 수군거렸고 그를 나이에 비해 훨씬 성숙한 앨런과 비교했다. 브렛은 그 분노를 앨런에게 풀었고 아버지처럼 자신을 깔보는 앨런을 탓했다. 그는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베개를 친다. 꿈 때문에 좌절하여 베개를 친다. 곧 그는 아버지에게 인사하러 가는데 아버지는 편지를 읽으며 광적으로 웃는다. 손에 든 편지가 타오르며 그는 이제 이 왕국과 신들 자신에게 복수를 시작할 때라고 선언한다. 아버지의 반응에 경악한 브렛은 자신만이 이 가족을 떠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죽은 장군에 대한 소문이 도시에 부활의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한 장군이 반란에 가담한 것 같습니다. 왕에 대한 반란에 가담하여 시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왕실 기사단 에드워드 단장과 그의 부관은 도시를 걸으며 소문과 풍문을 듣고 있습니다. 부관은 그 소문들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드워드 또한 누군가가 고의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조수가 장군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장군이 사칭범이든 귀신이든 상관없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왕국의 적처럼 행동한다면 기사들이 그를 처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군이 살아있었다면 자신과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골목길로 들어가는데 키가 크고 후드를 쓴 인물이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두 기사 모두 싸울 준비를 하지만 그 남자는 후드를 일부 벗어 교회의 대주교임을 드러냅니다. 에드워드는 그에게 이런 위험한 곳에 혼자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고 대주교는 그와 비밀리에 이야기하고 싶다며 그를 데려가자고 한다. 조수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는 전투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여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대주교와 함께 떠나지만 그의 조수는 여전히 불안한 감정을 떨쳐낼 수 없다. 대주교는 에드워드를 기사들의 훈련장으로 데려간 후 곧바로 사라진다. 에드워드는 훈련장에 혼자 남겨집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그를 공격합니다. 그는 상대의 살기 사키를 감지하고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의 오랜 친구이자 앨런의 아버지 크레이그였습니다. 에드워드는 그를 막아쓰고 서로 인사를 나누며 수년 동안 변한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드워드는 아내의 장례식 이후로 크레이그를 보지 못했다며 갑자기 왜 왔냐고 묻습니다. 크레이그는 그를 바보라고 놀리며 웃는다. 대주교가 이미 자신들의 소나귀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에드워드를 공격한다. 에드워드는 크레이그의 공격을 막으며 설명을 요구하고 크레이그는 더 이상 이 세상이 필요 없다고 선언한다. 다른 장소에서 브렛은 마차를 타고 그들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이동 중이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기억만 가득하다. 그는 그 당시 죽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 시간을 묻고 앨런에게 엄마가 왜 안 일어나는지 물었다. 앨런은 그저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고 말하고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다. 그때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브렛은 밤에 잠 못 이룰 때 앨런을 찾아가곤 했다. 아빠가 자신을 실패자라고 불렀다며 자신이 실패자인지 물었다. 앨런은 브렛을 설득하려 했다. 그는 실패자가 아니며 자신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말보다 형의 말을 믿을 수 없어서 울 수밖에 없었고 알란을 두고 도망쳤다. 곧 그는 성장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알란을 실패자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브렛은 아빠의 관심을 받게 되어 기뻤지만 동시에 모두가 알란을 패배자라고 부르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브렛은 그에게 너는 우리 가문의 이름에 걸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알란은 그에게 만약
네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 브렛은 향수에 젖어 있던 중 정체불명의 인물이 그의 앞에 나타난다. 그 수수께끼의 남자는 준비가 완료되었고 브렛에게 자신의 상황을 보고하라고 한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대주교를 조종하고 에드워드를 유인했다고 대답한다. 그 수수께끼의 남자는 에드워드가 1m 방역 내에 모든 능력을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상대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전장에서 무적이라고 여겨진다고 말한다. 브렛은 자기 아버지가 이미 에드워드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드워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그는 자신의 특수 능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드워드의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요. 그는 수수께끼의 남자에게 그들의 쪽이 끊임없이 실패를 거듭해왔다고 상기시키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묻자 그 남자는 격분합니다. 갑자기 그의 파트너가 바로 옆으로 순간 이동하며 영웅이 나타났다고 보고합니다. 브렛에게 그의 어떤 실패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한 후 그들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형처럼 실패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한편 영웅 아키라와 그녀가 입양한 소녀 사라는 도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아키라는 자신들을 따라오는 후드를 쓴 인물을 알아채고 재빨리 속도를 높입니다. 한적한 곳에 도착하자 그녀는 미행자들에게 숨어서 나오라고 말하고 4명의 후드를 쓴 남자들이 그녀 주위에 나타나 그녀를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아키라는 그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격자들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라에게 걸어놓았던 마법을 발동시켰고 마을 사람들 모두를 그녀를 살아있는 폭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키라가 소녀를 위로하려 하자 두건을 쓴 남자들이 불덩이를 모으고 그들의 우두머리는 불덩이가 소녀에게 닿는 순간 그녀의 생명력이 연료로 쓰여 폭발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아키라에게 소녀와 함께 죽을 것인지 아니면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녀를 버릴 것인지 묻습니다. 아키라는 고민하지만 갑자기 사라가 그녀를 밀치며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소녀를 꽉 껴안고 불덩이가 그들에게 날아오는 것을 지켜봅니다. 반면 에드워드의 조수는 그들의 대장을 찾기 위해 기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한 명의 후드를 쓴 인물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조수는 그 수수께끼의 인물이 자신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기에 기사들이 공격하는 것을 금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들이 해를 끼치려 온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며 세상의 진실을 말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주요 도시에서는 대주교와 부활한 키릴 장군이 갑자기 대중 앞에 나타납니다. 브렛이 자신의 특수 능력을 이용해 그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시릴 장군은 먼저 자신에 대한 정보로 인해 발생한 혼란과 공황에 대해 사람들에게 사과합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자신의 의도대로 넘어가며 이 세계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대주교가 앞으로 나서서 신들이 그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두가 받는 선물들이 신의 축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키릴이 그들에게 생각해보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삶이 자신이 받는 선물에 의해 좌우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원하거나 마땅히 받아야 할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대주교는 신들이 인간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기 위해 선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을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포기하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들의 조종에서 벗어나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자 키릴 장군이 말합니다. 그들이 의문을 풀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러자 브렛이 등장하여 모두에게 뒤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거기에 거대한 개 같은 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브렛은 그 괴물이 그들이 여러 가지 일을 돕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릴은 그 괴물 하나가 10,000명의 병사와 맞먹고 약점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두 장군의 말을 믿지만 그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 인공 생명체가 모든 사람의 능력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브렛은 이제 자기 능력이 발휘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의 능력은 마리오네트라고 불리는데 대주교는 그것이 개인의 진정한 잠재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의 도움으로 훨씬 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능력들이 그들이 스스로 발전시킨 것일 것이며 자신의 의지로 세계를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믿기 시작하지만 브렛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그도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질문에 답하도록 후드를 쓴 동료 중 한 명을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친구들이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고 숨겨진 잠재력을 받아들여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수수께끼의 인물이 후드를 벗자 사실은 악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본 군중은 당황하지만 브렛은 자신이 악마들과 성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는 악마들이 그들에게 대해 알려주었다고 선언합니다. 선물의 진실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선물을 없애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모두에게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선물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며 환호합니다. 브렛은 그들의 감사에 젖어들며 그들이 모두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에드워드와 크레이그의 싸움은 끝을 향해 가고 있으며 기사단장이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크레이그의 능력을 무효화했다고 확신하지만 크레이그는 그것 없이도 너무 강력합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힘의 근원이 자신의 재능이 아니라 레벨이라는 것을 깨닫고 크레이그는 이를 확인해 줍니다. 그는 레벨업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신조차 죽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에드워드는 이내 무장해제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크레이그는 그에게 검을 겨누는데 갑자기 후드를 쓴 사람이 경기장에 들어옵니다. 크레이그는 그에게 영웅을 물리쳤냐고 묻지만 그 사람은 그를 공격한 후 영웅 아키라 자신임을 드러냅니다. 마귀들이 그녀를 공격했을 때 사라는 폭발하는 대신 보호막을 펼쳐 아키라가 마귀들을 끝낼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알란이 헤어지기 전에 살에게 걸린 저주 마법을 풀어주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덕분에 모든 것이 평화롭게 해결되었습니다. 한편 에드워드의 조수 또한 후드를 쓴 악마가 준 가르침을 거부하며 선물을 이용해 조종당한다 해도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왕국을 지키는 기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그의 부하들은 검을 뽑지만 악마는 그저 사라지고는 기사들을 하나씩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조수마저 다쳤지만 그는 아직도 기사도 정신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여기사 베티가 그를 지원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도시 광장으로 돌아온 브렛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영광에 젖어 있던 중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그에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는 앞을 보니 앨런이 와 있었고 그것은 브렛 안에 모든 억눌렸던 분노를 폭발시키며 그는 형과 맞설 준비를 합니다. 앨런은 작은 홀로그램 프로젝터를 꺼냅니다. 베티가 자신의 옆에 있는 악마와 대치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녀는 악마에게 웨스트펠드 가문과 공모하여 시릴 장군과 리즈 공주를 암살하려 했는지 묻습니다. 악마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베티는 그의 목적을 묻습니다. 여자가 자신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확신한 악마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 옆에 있는 하찮은 존재가 그의 말을 앨런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장치를 들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계획을 밝힙니다. 악마는 장군과 리즈처럼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계획에 방해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는 도시 광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브렛은 자신의 계획이 발각되자 당황합니다. 그는 앨런이 자신에게 폐를 끼친 것에 대해 격분하여 그들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크게 소리칩니다. 모두가 그것을 듣고 브렛은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라이즈 공주가 나타나 모두에게 암살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목숨을 노린 암살 시도가 있었고 그녀는 그들이 본 것과 같은 인공 괴물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고 브렛은 미쳐버립니다. 자신의 계획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란 걸 깨닫고 나서 그는 미치광기처럼 웃으며 알란에게 자신이 앞으로 할 짓에 대해 책임을 묻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마리오네트 능력을 이용해 기사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시켜 일반 시민들을 공격하게 한다. 하지만 알란은 그보다 먼저 반응하여 실을 끊어버린다. 대주교와 장군도 브렛의 능력이 효과를 잃으면서 의식을 잃는다.
그는 분노에 차서 비명을 지르며 자신이 만들어낸 괴물들을 풀어놓습니다. 모두들 그 광경을 보고 당황하는 가운데 라이즈는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고 앨런은 자신의 형을 바라봅니다. 만약 자신이 그를 더 잘 키웠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떠올리며 그는 브렛이 자신의 모든 도움을 거절했던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그는 형을 구원하여 절대 구제할 수 없는 악당이 되는 것을 막겠다고 결심합니다. 브렛은 그에게로 뛰어들며 그를 실패자라고 부르며 그에게 실을 발사합니다. 앨런은 그냥 줄을 잡아 형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한 방에 기절시킵니다. 한편 라이즈는 우는 아이를 달래고 있고 앨런은 그녀에게 대피 및 다른 일들을 여기서 처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지금 아버지의 악한 계획을 막고 싶지만 라이즈는 그에게 감정적으로 힘든 싸움이 될까봐 걱정합니다. 앨런은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냉담하게 대해왔는지 기억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의 악행을 막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베티는 거리에서 악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밤근무 조수에게는 싸움이 혼란스러운데 그가 보는 것은 칼날이 부딪히며 생기는 불꽃뿐이기 때문입니다. 베티는 롤리의 도움을 받아서 악마가 자신을 볼 수 없도록 투명 인간이 됩니다. 악마는 자신이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칠 계획을 셉니다. 하지만 롤리가 그것을 눈치채고 단검을 던집니다. 베티는 그 직후 즉시 행동을 취하고 마귀의 심장에 치명타를 날립니다. 마귀가 산산이 조각난 후 부관이 베티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합니다. 베티는 그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이 도시 전체를 동시에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시민들을 구하라고 요청하고 부관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모두를 구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갑자기 노엘이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반면 영웅 아키라와 에드워드 대장은 두 사람을 구석으로 몰아넣은 크레이그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크레이그는 강렬한 어둠의 기운을 내뿜고 있고 아키라는 그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너무나도 쉽게 예측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에드워드는 아키라에게 크레이그의 능력 이름이 언더테이커이며 여러 가지 가능한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집중력을 필요로 하고 사용자의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에드워드는 크레이그에게 그의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런 권력을 위한 조치를 취하길 바랐습니다. 크레이그는 아내의 죽음을 계속해서 예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미래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후 무력하고 절망적인 기분에 휩싸여 그녀의 삶은 신들의 장난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레이그는 피눈물을 흘리며 그의 아내 마리엘의 능력은 신성한 어머니라 불렸고 세상을 구할 영웅을 낳을 운명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능력조차 없는 알란 같은 실패작을 낳았습니다. 그는 포효하며 몸에서 붉은 번개를 뿜어내며 무엇이 그녀의 선물과 죽음의 목적이었는지 영웅을 낳을 수 없다면 말이다. 이제 그는 세상에서 모든 선물과 심지어 신들까지 지우려 한다. 붉은 번개가 사라지고 크레이그의 몸을 다시 어두운 기운이 감싼다. 아키라는 그에게 단순한 진실은 그가 아내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자꾸 늘어놓지 말라고 한다. 크레이그는 그녀의 말이 맞다고 말하고는 갑자기 자신의 생명력을 엄청난 힘으로 바꾸기 시작한다. 그는 어둠의 마법빔을 아키라에게 쏘고 아키라는 번개로 맞선다. 둘의 힘은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크레이그는 공격에 더욱 힘을 실었고 영웅 아키라를 압도하며 날려버렸다. 아키라는 벽에 부딪히며 의식을 잃고 에드워드만이 크레이그와 마주하게 되었다. 에드워드는 크레이그가 악마의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잃기 전에 그 힘을 쓰지 말라고 말한다. 크레이그는 그의 의견을 개의치 않고 그에게도 어둠의 광선을 쏘았다. 에드워드는 어둠에 질식하고 삼켜지는 것을 느끼다가 갑자기 자신이 크레이그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검은 거품으로 나타나는 세상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는 울기 시작하며 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친구에게 사과한다. 그러자 갑자기 크레이그를 둘러싼 어두운 기운이 사라진다. 에드워드는 우정의 힘으로 그를 구했다고 믿지만 그때 크레이그는 그의 심장을 찌른다. 그는 그대로 죽고
아키라는 방금 본 것에 경악한다. 그녀는 크레이그에게 소리치며 그의 친구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생각했다고 말하지만 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다음에는 그녀 차례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어둠의 빔을 쏩니다. 아키라는 저승으로 보내질 준비를 하지만 공격은 그녀에게 맞지 않습니다. 눈을 뜨자 그녀는 앞에 알란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크레이그는 그의 무능한 아들이 그의 앞길을 막으려 한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알란 또한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크레이그는 어둠의 기운을 모으며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 항상 눈의 가시가 될 거라고. 그는 어둠의 빔을 쏘지만 앨런은 가볍게 막아냅니다. 크레이그는 놀랍니다. 그 공격은 그의 증오심으로부터 나왔고 그의 증오심은 그렇게 쉽게 무력화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앨런에게 도대체 누구냐고 묻고 앨런은 자신은 실패자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어머니도 그가 모든 사람을 도왔으면 원하셨을 겁니다. 앨런은 찬란한 아우라를 발산하지만 크레이그는 더욱더 그에게 화를 내며 아내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한다. 그의 증오와 어둠이 온몸을 압도하기 시작하고 그는 총을 쏜다. 강렬한 어둠의 빔이 앨런을 향해 날아가고 앨런은 막기가 힘들어한다. 갑자기 앨런은 아버지의 슬픔의 바다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그의 끝없는 절망을 감지한다. 어머니의 죽음과 장례식, 그리고 자신의 탄생에 대한 기억들을 본다. 앨런은 처음으로 부모님이 서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닫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가 세상을 멸망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풀어 주변의 어둠을 모두 흩어버립니다. 그런 다음 특수 기술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영롱한 검을 소환하여 크레이그에게 날립니다. 크레이그는 강력한 공격을 직격으로 맞지만 첫인상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하더니 입은 심각한 피해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망가진 검에 피를 토하며 앨런을 향해 실패자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부하 모두로 끌어올려 한꺼번에 방출합니다. 그러자 그의 주위에 토네이도가 생성됩니다. 그의 힘으로 하늘의 어두운 구름이 생성되어 자라나 온 하늘을 뒤덮습니다. 도시는 어둠에 잠기고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을 예감하며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하지만 라이저는 모두에게 진정하고 앨런을 믿으라고 요청합니다. 훈련장에서 크레이그는 여전히 엄청난 양의 어둠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라는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앨런은 이제 아버지를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 쪽으로 달리면서 서서히 자신의 모든 힘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속도를 높인 그는 플래시라는 필살기 중 하나를 사용하여 온몸을 짙은 마법으로 감싼 채 크레이그에게 돌진합니다. 그의 강렬한 공격이 어둠의 토네이도와 충돌하며 어둠의 에너지 방울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앨런은 아버지의 방어를 계속해서 뚫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토네이도에서 어두운 촉수들이 나타나 그를 붙잡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속에 앞에는 어두운 구체만이 있는 공간에 자신을 발견합니다. 구체에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분노에 갇힌 아버지라는 것을. 앨런은 자신이 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지금까지 과거의 배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부정적인 감정의 죄수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해방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어두운 구체를 찌르고 갑자기 밝은 빛의 기둥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빛의 기둥이 팽창하기 시작하며 길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그와 함께 현실 세계에서 크레이그를 둘러싼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러자 녹색 빛과 함께 그는 다시 나타나지만 심하게 부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신비롭게 반짝이는 나비가 그에게 내려오고 바로 그의 손에 내려앉자 크레이그의 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변해가면서 크레이그는 마침내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실패한 아들이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그는 울면서 마지막 말로 아내의 이름을 남깁니다. 신비로운 나비가 저승으로 인도하기 전에 말합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앨런은 왕을 방문하고
왕은 그에게 최근 전투에서의 공로를 인정하여 웨스트펠트 공작 작위를 수여합니다. 하지만 앨런은 공손히 상을 거절하고 왕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가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조수가 그에게 그 아이를 보내준 것이 확실하냐고 묻습니다. 왕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 아이는 흥분해서 앨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 소년이 나라와 자신의 소중한 딸을 구했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편 앨런은 노엘과 하층민들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라이즈가 거기로 달려와 그들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공주가 이유 없이 궁궐을 떠나는 것을 놀라워하지만 라이즈는 자신이 이제 라이즈 웨스트펠트이며 그 지역을 돌볼 것이라고 알립니다. 앨런은 그것을 듣고 그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노엘이 베티에 대해 묻자 라이즈는 자신이 왕실 경호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라이스는 직계 가족이 아니므로 그녀를 보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티는 그녀를 섬길 방법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앨런은 그녀에게 자신 없이도 괜찮겠냐고 묻고 라이스는 그가 곁에 있어서 훨씬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마차를 타고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앨런 같은 능력을 가진 이 세상에 그녀도 그를 알고 있다. 그녀는 그가 왜 이 세상에 환생했는지 궁금해하며 곧 알아내기로 한다. 앨런은 과거의 삶을 꿈으로 본다. 날개 달린 천사가 그의 임종자리에서 그에게 사과하는 꿈을 그녀는 울면서 그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다며 세상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뒤 그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묻는다. 그는 그 꿈에서 깨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 리사가 그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앨런이 앉자마자 노엘이 거의 옷을 안 입고 나타나고 리사는 속옷 차림의 뇌를 보고 깜짝 놀라요. 앨런은 리사에게 여기 올 때는 최소한 옷을 좀 입고 오라고 말하고 노엘은 눈을 찡긋하며 그가 자신을 더 취약한 모습으로 본 적도 있다고 말해요. 리사는 깜짝 놀라 앨런을 흔들며 설명을 요구해요. 그들은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앨런은 노엘의 작업실이 너무 더워서 옷을 몇 벌 벗었을 뿐이라고 그게 전부라고 설명해요. 그러자 노엘은 그에게 새로운 무기를 시험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해요. 리사는 그에게 서류 작업도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에게 같이 낮잠을 자겠다고 약속까지 했고 앨런은 그 모든 약속들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에 당황합니다. 갑자기 모험가 길드에 닳고 해진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그에게 의뢰가 산더미처럼 쌓였다며 그를 찾아옵니다. 그 여자아이는 그를 끌고 가려 하지만 리사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막습니다. 앨런과 시간을 보낼 권리를 얻기 위해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앨런은 갑자기 쏟아지는 관심에 당황합니다. 그는 모든 걸 해내지만 그 때문에 너무 지쳐버립니다. 나중에 그는 모두에게 가까운 엠파이어로 휴식을 취할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행 중 좋은 곳을 찾으면 거기에 정착할 것이라고 합니다. 리사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지만 노엘은 빅터 엠파이어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그들의 왕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강력한 나라입니다. 여러 드워프 대장장이로 유명하며 노엘은 엠파이어를 보러 앨런과 함께 가기로 합니다. 심지어 낮은 목소리의 그녀도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노엘은 앨런을 설득해서 함께 가도록 합니다. 하지만 리사는 공장령을 관리해야 해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티를 불러 일을 떠넘기고 앨런의 여정에 함께 참여합니다. 가는 길에 노엘은 공장령을 두고 떠나도 괜찮은지 리사에게 묻고 리사는 몇 가지 일을 확인하기 위해 제국에 가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국과 우호적인 관계이긴 하지만 황제는 야심차서 몇 달 전 혼란기에 그들을 공격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녀는 무엇을 새로운 웨스트필드 공작 부인으로서 그들이 꾸미는지 보고 싶어 한다. 곧 그들의 마차는 험한 산길을 지나가고 노엘은 더 부드러운 길로 갈 수 없냐고 불평한다. 갑자기 앨런이 마차를 세운다. 왜냐하면 그가 방금 앞쪽에 모래 늑대라는 괴물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노엘과 로울리는 그 괴물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이야기하지만 앨런은
즉시 그들에게 뛰어들어 몇 초 만에 그들을 없애버린다. 그는 마차로 돌아가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고의로 모래늑대들을 보냈다는 의심을 품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그들을 뒤쫓도록 모래늑대들을 보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제국의 첫 번째 주요 도시에 도착합니다. 활기가 넘치는 곳이지만 알라는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경비병들 때문에 이곳 분위기가 다소 위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는 빨간 머리 여성과 부딪히고 곧바로 그녀가 희나임을 알아봅니다. 그녀 또한 그를 알아보고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되묻습니다. 대체 황녀인 그녀가, 황후 마르키스가 경호병 없이 여기에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당황해서 그에게 손을 놓으라고 말하고 그는 그렇게 한다. 앨런의 여자들은 그가 희나와 가까운 것을 질투하지만 리사는 그녀를 알아본다. 그녀도 그녀를 알아보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리사는 초조하게 관광 중이라고 거짓말하지만 쉽게 들킨다. 희나는 그녀에게 아무 질문도 하지 않지만 모두에게 제국이 지금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상태이며 작은 불꽃이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언을 한다. 그래서 그녀는 앨런과 그의 여자들이 돌아가기를 바란다. 그들이 공영에 처하기 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녀는 제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기사단인 흥난 기사단조차도 황제로부터 독자적으로 행동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밝힙니다. 희나는 그들에게 흥난 기사단과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자리를 떠납니다. 리사와 다른 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하지만 앨런은 뭔가를 눈치채고 희나를 쫓아가기로 결심하며 여자들을 남겨둡니다. 앨런은 희나를 따라잡는데 그녀는 사실 그의 꿈에 나왔던 날개 달린 천사였습니다. 그녀는 전생에 그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던 신들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희나로서 경고했는지 천사로서 경고했는지 묻고 그녀는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모습 그대로였을 뿐이라고. 앨런은 그녀도 이 세계에 오게 된 것이 놀랍다고 말하고 희나는 얼굴을 붉히며 말합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를 지원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한 후 그냥 떠납니다. 그가 여자친구들을 찾는 동안 폭발이 일어납니다. 멀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확인하러 갑니다. 그는 근위병들에게서 도망치는 남자를 발견하고 그 남자가 바로 자신에게 달려듭니다. 그 수배자는 앨런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검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저 그의 등을 가볍게 치자 그 남자는 쓰러집니다. 갑자기 그 남자를 검은 연기가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 마법진이 나타납니다. 온몸 구멍에서 피가 튀어나오고 그 남자는 순식간에 죽습니다. 곧바로 기사들이 그곳에 도착하고 그들의 대장은 그녀는 상황과 그곳에 있는 앨런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한다. 기사단장이 그를 신문하자 그는 두 손을 든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하고 앨런은 자기 방어를 위해 그 남자를 때렸지만 죽이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기사단장은 그의 말을 믿기 어려워하며 어떻게 무기나 능력 없이 그렇게 잔혹하게 그 남자를 죽일 수 있었냐고 묻는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능력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 능력의 단점은 그녀가 악마가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앨런은 자신이 악마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여자가 그렇게 쉽게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 그녀는 확신하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악마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말한다. 기사단장이 그를 잡으려 하자 그는 갑자기 투명인간이 되고 그녀는 당황한다. 그녀는 기사들에게 국경을 봉쇄하고 앨런을 찾으라고 명령한다. 한편 로리의 도움으로 앨런은 구출되었고 희나, 리사, 노엘이 기다리는 하수구로 데려왔습니다. 희나는 자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앨런이 위험에 처한 것에 화가 났지만 앨런은 자신의 여자친구들이 희나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 어리둥절해합니다. 리사는 그들이 앨런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희나가 와서 로리에게 앨런을 돕도록 부탁했다고 설명합니다. 앨런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로리의 능력이 악마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기사단장이 로리를 잡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잘했으니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곧바로 제국을 떠나자고 제안한다. 희나는 모든 국경과 관문이 봉쇄되어 탈출할 수 없다고 말한다. 로리의 힘조차도 소용없는데 이번에는 기사들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앨런은 희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녀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녀는 모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데 집사가 앨런을 알아본다. 그도 예전에 시중 들던 집사 실라스를 알아봅니다. 그의 미친 아버지에게 쫓겨나기 전까지 그들의 가족을 섬겼던 실라스는 희나가 자신과 가족들에게서 쫓겨난 다른 모든 사람들을 고용했다고 알렌에게 말하고 희나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황합니다. 그 후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는데 노엘과 롤리는 소파에서 계속 뛰어놉니다. 알렌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제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습니다. 희나는 1년 전 황제가 암살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사는 그래서 제국이 그들을 침략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노엘은 희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외부인에게 말해도 괜찮은지 묻고 희나는 그들이 그 정보를 악용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대답한다. 두 사람은 각자 방으로 돌아가고 희나는 밤에 앨런을 찾아간다. 앨런은 희나에게 암살 배후에 악마들이 있다고 의심하는지 묻고 희나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악마나 앨런만이 왕의 경호를 뚫고 그를 죽일 수 있다고 믿고 앨런은 희나도 그럴 수 있다고 말한다. 희나는 자신에게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자 앨런은 언제부터 자신을 지켜봤냐고 묻는다. 그렇지 않았다면 집사 등을 고용했고 제국에 들어온 직후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희나는 그저 우연이었다며 방으로 갑니다. 앨런의 방을 나서자 그녀는 자신이 오랜만에 그의 미소를 보았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전생에 그녀는 신의 제자로서 그의 곁에서 시중들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받는 증오 때문에 슬퍼하는 앨런을 보았고 그것이 그녀가 이 세상에 환생하여 그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로 결심한 이유입니다. 희나는 오랫동안 앨런을 지켜보았고 그가 그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들, 자신이 그들 중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질투심을 느끼면서도 곧 앨런의 일행은 희나의 성에 자리를 잡지만 노엘은 심심하다며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제국이 유명한 드워프 공방을 보고 싶어 하지만 희나는 지금 도시가 삼엄한 경계에 있으니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노엘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그녀는 상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칼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앨런은 흑색 늑대 기사들은 단지 그가 있으니까 노엘이 나가도 괜찮을 거예요. 희나도 그렇게 말하고 노엘은 지금 완전 신났어요. 다음 날 그녀와 그 녀석은 도시로 나가서 구경을 했어요. 여러 대장간을 둘러본 후 길거리 음식을 먹어봤어요. 노엘은 갑자기 많은 엘프들이 여기 있고 모두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자신이 귀엽다고 생각해서 착각하고 그들에게 사인을 해줄 상황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녀에게 다가가자 롤리가 움직여서 노엘을 그들로부터 떼어놓고 그녀의 경호원 역할을 합니다. 희나의 집으로 돌아오자 노엘은 기진맥진했지만 자신이 꽤 인기가 많다는 사실에 행복해합니다. 희나는 그녀에게 요정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지만 그녀가 생각하는 이유 때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고 모두 함께 따라갑니다. 그들은 텅 빈 안뜰에 도착하고 희나는 자신의 신성한 힘을 사용하여 밝은 섬광과 함께 모두 숲으로 순간 이동합니다. 모두들 놀라고 희나는 그곳이 요정들의 숲이며 노엘이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리사는 방금 전까지 성에 있었는데 하고 말하고 희나는 같은 장소지만 다른 차원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요정들의 숲은 외부인을 좋아하지 않아 강력한 결계로 보호받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든 기억이 지워집니다. 하지만 희나는 자유롭게 숲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앨런은 엘프들이 심지어 자신도 감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장벽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희나에게 그 일에 어떻게든 관련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희나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신이 작게나마 관여했다고 말하고 그룹을 안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숲속 깊이 들어가고 노엘은 자신이 이곳에 속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곳에 대한 기억은 없다고 말합니다. 곧 그들은 요정들에게 둘러쌉니다.
요정들이 가까이 오자 모두 경계하지만 앨런은 그들에게서 저기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요정들이 무릎을 꿇고 희나는 그들의 지배자가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정들은 그들의 지배자를 환영하고 노엘은 말을 더듬으며 그들이 자신을 두고 말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한 요정이 오랫동안 그녀를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노엘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희나가 자신이 왕족의 피를 이은 마지막 엘프임을 확신하자 드디어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다. 전에 있던 엘프는 자신을 왕의 사절 퍼시벌이라고 소개하며 다시 한번 노엘과 친구들을 숲으로 초대한다. 그는 나무집들로 이루어진 그들의 마을로 초대한다. 엘프들은 인간의 가구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스를 두고 있어 앨런과 다른 이들을 놀라게 한다. 퍼시벌은 희나가 이 모든 것을 가져왔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희나는 그에게 입 다물라고 합니다. 퍼시벌은 희나가 그들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가져왔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합니다. 곧 2명의 뿔 달린 아이들이 노엘에게 달려와 자신들이 주운 도토리를 건넵니다. 노엘은 각 아이에게 하나씩 받고 아이들은 내일 더 놀라운 것들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합니다. 노엘은 각 아이에게 하나씩 받고 아이들은 내일 더 멋진 것들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퍼시벌은 아이들에게 꺼지라고 말하고 심지어 나무 뒤에 숨은 아이에게도 나오라고 합니다. 퍼시벌은 아이들에게 꺼지라고 말하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이에게도 나오라고 합니다. 필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숨어있던 곳에서 나오고 퍼시벌은 통치자가 바쁘다며 그에게 가라고 합니다. 노엘은 자신에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다고 말하지만 퍼시벌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필은 다른 아이들이 나쁜 사람들이지만 통치자와 이야기했다고 불평합니다. 퍼시벌은 그에게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큰 소리로 꾸짖고 개자식이라고 하자 소년은 울면서 도망칩니다. 노엘은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의미가 궁금하지만 퍼시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무리를 안으로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인간 세상에서는 앞서 앨런과 시비를 붙었던 기사단장 리제트가 건물에서 빠져나온다. 그녀는 요정의 숲을 찾는 임무를 맡겼던 무리한 부하 오스왈드를 만난다. 그는 임무에 실패했다고 보고하고 리제트는 그에게 피해 굶주린 전투광이라고 질책한다. 오스왈드는 같은 말로 그녀를 비난하고 그녀는 그의 목에 검을 겨눈다. 오스왈드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임무를 수행하러 간다. 요정들의 숲에서는 모두가 즐거운 파티를 즐기고 있고 노엘이 중심이 되어 있네요. 퍼시벌은 앨런 옆에 앉아서 요정들이 지도자가 없는 시간이 얼마나 이상한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요정들이 지도자를 섬기지 않으면 성장도 할 수 없고 아이도 낳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퍼시벌은 희나가 노엘에 대해 이야기해 줌으로써 요정들의 삶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희나는 스스로 나서서 은둔하는 엘프들을 다른 문화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물건들을 가져다 주었고 엘프들은 그 덕분에 인간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엘프들이 자유롭게 인간 세상을 방문합니다. 앨런은 희나가 뿔 아이들을 마을로 데려온 사람인지 묻습니다. 그는 그들이 악마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지만 퍼시벌에게 자신의 마음속에는 악마에 대한 증오가 없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하지만 그는 전 세계에서 미움받는 악마들이 수줍은 엘프들과 평화롭게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움받는 악마들이 수줍은 엘프들과 평화롭게 사는 것이 그에게는 궁금합니다. 퍼시벌은 3년 전 희나가 갑자기 두 악마고와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엘프들은 찬성하지 않았지만 희나는 다른 종족과 함께 살면 왕이 없어도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악마 아이들이 여기 머물도록 허락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노엘은 원치 않는 관심 때문에 너무 지쳐서 요정들이 자신을 설득하려 했던 방식이 너무 불합리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로울리는 그녀에게 요정들의 지배자가 될 건지 조심스럽게 물었고 노엘은 지금으로서는 전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침울해지자 앨런은 이제 좀 쉬자고 제안했지만 희나에게 나중에 만나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노엘은 거실에 혼자 남아 자신의 결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스승 바네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위조를 했습니다.
최강의 검을 손에 넣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의 목표가 없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노엘은 산책을 나선다. 달을 바라보는 그녀를 창가에서 알란이 지켜보고 있다. 그때 희나가 그를 찾아와 전에 그가 했던 제스처가 자신을 방으로 부르는 것이었냐고 묻는다. 그녀는 첫 경험이라며 조심스럽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키스를 하려고 입술을 내밀지만 알란은 이미 끝났다며 돌아가라고 한다. 희나는 분노하며 그를 속였다고 쏘아붙인다. 그리고 그녀가 진정한 후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앨런은 악마 아이들에 대하여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희나는 먼저 퍼시벌이 너무 말이 많다고 욕한 다음 앨런에게 악마에 대해 아직 모르는 몇 가지 사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악마는 별개의 종족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에 압도되어 모두가 죽기를 바랄 때 세상의 의지가 그들을 악마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악마 아이들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마 부모에게서 태어나 거의 항상 버려집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미움받고 사냥당하며 그 때문에 증오심과 악마의 속성이 자랍니다. 악마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죽이고 더 강해지며 증오의 악순환을 계속합니다. 희나는 인간들에게 쫓기던 두 아이를 발견했고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조려 구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앨런은 그녀에게 미소 짓고 자신이 생각했던 바로 그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퍼시벌은 노엘과 친구들을 숲속 신비로운 호수로 안내합니다. 노엘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희나는 노엘에게 결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묻습니다. 요정들의 지배자가 되라는 압박에 굴복하지 말라고. 요정들은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요. 그때 두 악마 아이들이 와서 약속대로 노엘에게 반짝이는 돌을 선물합니다. 노엘은 감사를 표하고 희나는 그것이 정령석이라고 말합니다. 엘프의 힘이 결정화된 것으로 연금술의 귀중한 재료입니다. 갑자기 필이라는 소년이 나타나 정령석을 던져버립니다. 그는 악마 아이들에게 그들의 지배자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하고 아이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노엘이 아이들을 달래려 하자 퍼시벌이 그 인종차별적인 놈을 꾸짖지만 그는 도망칩니다. 앨런은 엘프들이 악마들을 깊이 증오한다는 것을 깨닫고 희나는 단지 엘프들뿐만 아니라 리사처럼 친절한 사람조차도 아이들에게 다가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희나는 자리를 뜨고 인간 도시거리에서 울고 있는 필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가 전에 꽤 심했다고 말하고 그는 대답합니다. 악마들이 지배자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고. 희나는 그에게 악마들이 그에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있냐고 묻고 그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그 악마, 아이들이 지배자에 대해 그와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필에게 아이들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자신보다 어리니까 잘 대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이에게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걸어갔습니다. 필은 악마 아이들에게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곧 일어서자 사악한 기사 오스왈드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오스왈드가 그의 목을 잡았고 그러고는 검을 뽑아들며 필에게 요정 숲으로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요정 마을에서는 그들의 지배자를 기리는 성대한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요정들의 환대에 놀라워하며 즐거워하는 동안 노엘은 어떤 이유인지 우울해 보였습니다. 희나가 앨런에게 노엘이 괜찮을지 묻는다. 지도자가 될 생각에 힘들어 보여서 그 자리에 있는 위노로나. 얜 누구라도 식욕을 잃을 거라고. 앨런은 입에 음식을 가득 채우며 말한다.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든 식욕을 잃을 거라고. 희나는 노엘을 어떻게든 돕고 싶어 하지만 앨런은 노엘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의 걱정은 완전히 근거 없는데 노엘이 음식에 관심 없는 유일한 이유는 과일과 채소 대신 고기를 먹고 싶어서이다. 후에 희나는 자리를 뜨기로 하고 퍼시벌에게 손님들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퍼시벌은 희나가 직접 실종자를 찾으러 나갈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희나는 자신도 돌아갈 시간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확신시켜줍니다. 희나가 그렇게 떠나자 앨런은 퍼시벌에게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퍼시벌은 필이라는 소년이 숲을 나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도시에서 희나는 필을 찾아 거리를 찾아 헤매지만 어디에도 그를 찾을 수 없다. 한편 앨런과 그의 친구들은 요정 마을로 돌아왔고
그는 요정들이 정말 태평하다고 말한다. 롤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태평하기보다는 게으른 것 같다고 말한다. 퍼시벌은 근면하다라는 말이 요정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너무 오래 살고 너무 느리게 성장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도 다른 종족과 다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근면함이 무한히 덜 보람 있는 일이 된다. 롤리가 퍼시벌에게 일하지 않는 엘프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묻고 그는 손을 뻗자 사과 하나가 나타납니다. 모두 그의 비결이 궁금해하고 그는 원하기만 하면 숲이 풍성한 산물을 나눠주는데 엘프들은 숲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리사와 노엘은 이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앨런은 마법의 눈으로 엘프와 숲이 같은 에너지 서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내고 퍼시벌은 그에게 감명받습니다. 숲과 엘프의 관계에 대해 더 설명한 후 퍼시벌은 노엘에게 숲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좋고 평화롭지만 무언가 부족하다고 대답합니다. 앨런이 갑자기 끼어들어 퍼시벌에게 자신도 숲에서 살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리사에게 항상 평화로운 곳을 찾아 살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합니다. 퍼시벌은 여기서 살려면 앨런이 자신들 중 하나임을 증명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말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숲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앨런은 마을에 정말 머물고 싶다고 말하고 퍼시벌은 누구를 위해서도 규칙을 어길 수 없어서 사과합니다. 그러자 노엘이 악마 아이들에 대해 묻자 그는 대답합니다. 잠시 돌봐주는 것뿐이라고.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떠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앨런은 법의 허점을 찾아내고 퍼시벌에게 묻습니다. 자신도 잠시 마을에 머물 수 있는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자 앨런이 잠시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퍼시벌은 100년 정도라고 말합니다. 몇 년이고 리사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퍼시벌은 숲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다. 앨런은 궁금해하고 퍼시벌은 그들에게 있다고 말한다. 방문객이하지만 숲이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롤리는 수상한 사람이냐고 묻지만 그는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제국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숲에 들어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뇌렉에 사과하며 지금은 잠시 투어를 멈춰야 한다고 말한다. 손님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엘은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고 퍼시벌은 떠납니다. 그 후 앨런은 마을로 돌아가자고 제안하지만 노엘은 숲을 탐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국 사람을 만나면 안 좋을 거라고 설득하고 노엘은 이해합니다. 그들은 숙소로 돌아가고 노엘은 자기만의 규칙을 가진 롤리와 체스를 합니다. 한편 리사는 앨런에게 정말 그곳에 머물 계획인지 묻습니다. 숲에 갈까 생각 중이라고 대답해요. 그 말에 질투심을 느낀 그녀는 입술을 삐죽이며 물론 소중한 희나가 있으니까 여기에 남고 싶은 거겠죠 라고 말해요. 앨런은 그녀의 질투심을 이해하지만 자신과 희나의 관계는 그녀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확신시켜줘요. 리사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해요. 그는 자신과 희나는 마치 붙어버린 것 같다고 말해요. 운명의 장난으로 리사는 또 한 번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 희나는 저택으로 돌아와서 흥난 기사단장 리짓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희나는 리짓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냐고 묻고 리짓은 자신들이 황제 암살 사건 용의자를 희나가 숨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합니다. 희나는 태연하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며 리짓에게 누가 그런 헛소문을 지어냈냐고 묻습니다. 리짓은 단순한 추측이었다고 답하며 자신이 며칠 전 도시에서 용의자를 잡았지만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지는 않았고 그를 추적할 만한 단서도 없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희나라고 단정짓고 그 말과 함께 기사들이 그녀의 집을 급습합니다. 그들은 용의자나 단서를 찾기 위해 집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리짓은 여기서는 아무것도 찾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용의자가 요정의 숲에 숨어 있고 희나가 그곳에 자주 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희나는 이 말을 듣고 불안해합니다. 한편 기사 부대장은 필과 함께 숲에 도착했고 이제 거칠게 나가려 합니다.
그곳에 필과 함께 도착한 기사 부대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강경하게 나갈 계획입니다. 곧 퍼시벌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그곳에 도착하지만 겁에 질린 필을 보고 그 남자가 아이를 이용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스왈드라는 기사가 먹고 있던 사과를 뱉어내고 퍼시벌에게 돌아서서 여기가 자기네들 아지트냐고 묻습니다. 퍼시벌은 그를 희나가 경고했던 흥랑 기사단 중 한 명으로 알아봅니다. 희나는 그에게 흥랑 기사단이 재판 없이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 이유 없이 아무나 죽일 수 있습니다. 책임도 지지 않고요. 퍼시벌은 오스왈드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그의 용무를 묻습니다. 오스왈드는 기사들이 엘프들이 범죄자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한다고 말합니다. 퍼시벌은 자신이 누구를 말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스왈드는 자신의 권력에 취해 범인이 여기 있다고 소리치며 이성적으로 말하려는 퍼시벌의 옷깃을 잡습니다. 그때 갑자기 악마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오스왈드가 단순한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과일을 몇 개 주자 그는 그것들을 악마로 여깁니다. 퍼시벌은 그들을 감싸려 하지만 기사는 그를 밀쳐내고 웃으며 범인을 찾으러 왔지만 악마들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퍼시벌은 아이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애원하지만 오스왈드는 손가락을 튕기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숲과의 연결 때문에 노엘이 그것을 느끼고 그러고 나서 악마 아이들이 준 정령석을 꺼냅니다. 돌이 빛나고 노엘은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앨런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순간적으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고 말한다. 그녀의 머릿속에 검은 늑대 기사들이 악마 소년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용서할 수 없다며 그들을 돕기 위해 달려간다. 롤리가 그녀와 함께 가고 앨런은 뒤에 남아 생각에 잠긴다. 과거에 그는 항상 모든 사람을 구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의 손에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고 그것은 그의 마음에 구멍을 냈다. 갑자기 리사가 그의 생각을 깨우고 그는 뇌를 지원하기 위해 나서기로 한다. 숲속에서 퍼시벌은 어떻게든 장벽을 이용해 아이들을 폭발로부터 보호했고 아이들은 무고하니 오스왈드에게 숲을 떠날 것을 요청합니다. 오스왈드는 악마로 태어난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며 개의치 않습니다. 퍼시벌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뒤에 있으라고 말하고 그의 장벽으로 오스왈드를 공격하려 합니다. 오스왈드는 물러나면서 비웃으며 그를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손가락을 튕기자 퍼시벌 뒤의 나무가 폭발하며 퍼시벌은 앞으로 나뒹굴었습니다. 퍼시벌이 패배하고 오즈월드는 두려워하는 두 악마를 처형하러 간다. 필이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그들 사이에 끼어들자 오즈월드는 그를 먼저 죽이기로 한다. 하지만 그가 칼을 휘두르기도 전에 망치가 그의 머리 뒤쪽을 친다. 그는 뒤돌아서서 노엘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본다. 모두가 그녀를 여왕이라고 부르자 오즈월드는 그녀가 그들의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엘은 자신이 단지 대장장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기사에게 숲에서 나가라고 말하고 그는 그녀도 처리하기로 한다. 그는 손가락을 튕겨 그녀 근처의 나무를 폭발시킨다. 하지만 로울리는 그의 속임수를 제때 눈치채고 뇌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오스왈드는 폭발을 일으키려고 손가락을 계속 튕기고 로울리와 노엘은 알란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불평하며 도망칠 수밖에 없다. 반면에 퍼시벌은 노엘이 다칠까봐 걱정한다. 그래서 그는 마법으로 검을 소환하여 오스왈드에게 돌진한다. 기사는 너무 빨라서 그는 쉽게 공격을 피한 후 그를 발로 차버린다. 그는 퍼시벌을 쓰러뜨리려 하지만 그때 앨런이 와서 그의 검을 막습니다. 그는 드디어 가장 평화로운 곳을 찾았는데 바보들이 와서 방해한다며 투덜거리며 오스왈드를 밀쳐냅니다. 기사는 그의 신분을 밝히라고 요청하고 앨런은 이름을 말하는 시간이 실제 싸움보다 더 오래 걸릴 거라고 말합니다. 오스왈드는 모욕을 참지 못하고 그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앨런은 마법의 눈으로 그의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노엘을 노리기로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의 손과 그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사슬을 만들어낸다. 그는 손짓하자 불꽃이 그녀를 향해 날아간다. 하지만 앨런이 그것을 끊어낸다. 앨런이 자신의 능력을 간파했기에 오스왈드는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그는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소리친다. 그는 검을 뽑아들고 그에게로 달려든다. 맹렬하게 하지만 앨런은 순식간에 그의 뒤에 나타난다. 벌을 내리기 전에 그는 묻는다. 기사는 왜 두 소년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는 악마를 죽이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다고 대답하며 공격합니다. 앨런은 재빨리 피하며 방역하고 전투는 순식간에 끝납니다. 나중에 리사는 필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는 이제 친구가 된 악마 아이들과 놀러 갑니다. 그 후 리사는 앨런에게 악마 아이들을 구해줘서 정말 기뻤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어떤 종족으로 태어났든 아이들은 죄 없이 태어난다고 이야기하고 그는 그녀의 따뜻한 말에 감사를 표합니다. 한편 롤리는 의식을 잃은 오스왈드를 살피고 있고 노엘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녀는 기사를 쓰러뜨리는 것은 곧 제국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앨런은 희나가 이 사실을 알면 할머니처럼 야단칠 거라고 말합니다. 마침 그때 희나가 도착했고 모두 상황을 설명하려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앨런의 예상대로 잔소리를 하고 그 후유증은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한 도로가, 도시를 빠져나가는 길들이 마침내 다시 열렸다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앨런은 이 소식에 놀란 듯합니다. 나중에 퍼시벌은 노엘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그녀가 정말로 요정들과 함께 숲속에서 살고 싶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그녀는 통치자로서 자신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 대답합니다. 노엘은 친구들과 계속 여행을 한다면 세상을 보고 통치자로서 더 적합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퍼시벌은 그녀를 항상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하고 그러고는 노엘과 친구들은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희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앨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리제트와 맺은 거래 때문에 황제 암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시편을 보기 위해 구독하시고 무능력한 자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왕자로 환생하는 이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세요.